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인텔 등을 통해서 칩의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이전보다 그 일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항상 해오던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 같은 프로세서와 패턴을 밟아야 하는 일이라도 이를 완성도 있게 끝내는 것은 일에 대해서 갖는 엄격한 태도, 그런 식으로 지도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최적화되는 것이죠. 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그 간성적인 태도로는 그게 수년이 지나든 절대 일의 완성도 측면에서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어떤 일이 플랫폼의 변화, 사업 영역의 변화, 질적 변화 등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면 이 발전이라는 것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엔비디아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항이 GTC 행사를 통해서 ARM 기반 CPU인 그레이스 CPU 출시가 올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래 올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했던 것에서 6개월가량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젠슨 항은 그레이스 CPU의 지연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 칩이 출시되는 게 지연으로 보지도 않는 듯 무심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항은 엔비디아가 그레이스 칩을 개발한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제조업체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에게 CPU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엔비디아는 GPU 세계 최고 기업이지만 그간 CPU에 관심을 갖고 공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CPU IP 업체인 그 ARM 인수에는 결국 실패했지만 2021년 서버 CPU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프로세서 기술 트렌드가 CPU와 GPU의 강점을 흡수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하면서 엔비디아도 프로세서의 하이브리드화를 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했던 게 엔비디아의 첫 서버용 CPU인 그레이스입니다. 이 TSMC 5나노 노드의 변형 노드로 사실상 4나노 노드로 불러도 큰 무리가 없다는 M4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레이스 칩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설계된 최초의 CPU 전용 ARM 기반 칩으로 하나의 그 마더보드에 총 144개의 코어가 제공됩니다. 특히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호퍼 GPU와 그레이스 CPU를 같은 보드에 결합하는 형태로 출시됩니다. 이 엔비디아는 서버용 CPU 진출이 인텔의 그 제온 CPU와 AMD의 그 에픽 CPU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일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보다는 대규모 AI 워크로드 성능을 가로막는 메모리 병목을 제거하는데 이 자신이 만든 서버 CPU 그레이스가 강점을 갖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그레이스와 그레이스 호퍼 칩은 그간 엔비디아가 해왔던 칩 설계에서 많은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 칩은 모두 ARM 기반 칩이죠. 엔비디아가 ARM 명령어 세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최적화와 이식을 위한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가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젠슨 항도 이런 일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이 칩을 생산 중인데 이 칩들은 너무 크다. 이 고객들은 샘플을 받고 소프트웨어는 거기에 이식되고 또 우리는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 엔비디아가 고작 그 예상보다 6개월가량 칩 출시가 밀린 것은 지연됐다고 보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이 가령 인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의 서버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경우는 이 칩이 소개된 시점은 2021년 상반기였고 발표 당시에는 같은 해인 2021년 말에 양산이 시작된다고 했었는데 실제 칩이 나온 것은 최근이죠. 1년 수개월가량이 더 밀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서버 CPU가 적용되는 노드가 굉장히 앞선 노드도 아닙니다. 과거 10나노 슈퍼핀 공정으로 불렸던 인텔 7나노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제조는 TSMC에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지만 그 인텔은 설계와 제조를 모두 자신이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수십 년 동안 확립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래서 즉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X86 칩을 인텔이 새롭게 만들 때조차도 이전보다 진화된 칩을 내놓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텔이 재진출한 파운드리 사업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은 파운드리의 업무 속성 자체가 인텔이 그간 해오던 일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텔은 그간 자신의 칩을 직접 설계해서 자신의 팹에서 만들어 왔는데요. x86 IP를 이용해서 그랬죠. 하지만 인텔이 파운드리에 뛰어든 이상 앞으로는 자신의 IP뿐만 아니라 ARM IP 등 다른 회사의 IP로도 설계된 각종 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자신의 팹에 ARM IP 같은 것도 심어 놓아야 합니다. 인텔을 뺀 대다수 팹리스가 쓰는 IP가 바로 ARM IP이기 때문에 인텔도 이런 것을 자기 공정에서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 IP는 그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P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로 구현된 것을 쓰게 됩니다. 흡사 블록처럼 말이죠. 인텔은 자신의 팹 안에 공정에서 이런 하드웨어로 구현된 각종 IP를 테스트해서 안정화가 돼야 이 IP를 레고 블록처럼 쓸 수 있습니다. 팹 안에서 테스트하고 만들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근 2년가량이 걸립니다. 이 팹에 외형을 짓고 장비를 들여와 세팅하고 이런 각종 IP를 테스트해서 공정 안에 갖춰놓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죠. 한 4, 5년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인텔이 이런 모든 것을 내부에 갖췄다고 또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팹리스의 선택을 받는 일은, 그러니까 팹리스의 물량을 따내는 일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텔이 만들기를 원하는 최첨단 칩은 다 인텔의 경쟁사가 만드는 칩입니다. 인텔은 ARM 기반 칩 제조에 대한 노하우도 전혀 없습니다. 과연 팹리스들이 얼마나 인텔의 물량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TSMC 그리고 노광장비 업체인 ASML 그리고 시놉시스 등과 함께 반도체 리소그래픽, 반도체 기판에 직접 회로를 그리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죠. 이 리소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석판화 작업, 즉 리소그래피 프로세서를 더 빨리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강자들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젠슨왕은 이번 협력이 2나노 칩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EUV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트랜지스터를 더 고급 프로세서 노드에 필요한 더 작은 크기로 축소하는 열쇠나 마찬가지인 기술입니다. 이 EUV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회로가 내부에 스키즈된 더 고급 CPU와 GPU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프로세서를 진화시켜서 더 좋은 칩을 만드는데도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가능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엔비디아와 인텔 사례를 통해서 칩 진화의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